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75명 발생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면서 정부는 이르면 오는 일요일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업소들의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됐습니다. 학교 방역에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과 하위 80% 지급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절박한 국민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하위 80%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경선 예비후보 8명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나고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분간 공식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서울과 부산, 경기의 10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경남 남해안에 쏟아진 비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마을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20대와 30대 감염이 늘면서 유행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확진자 1,200명대 지금 이틀째인데 어제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60명 넘게 늘면서 3차 유행의 정점이자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20, 30대의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하고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유예했습니다. 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가능성에 대해 감염자가 늘어나는 숫자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단계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227명, 해외 유입이 4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환자가 994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81%입니다. 서울이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 등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충남이 77명, 부산이 55명, 제주 17명, 강원 15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48명 중 2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서 153명입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547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30.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6만 1천여 명이 늘어 누적으론 555만여 명, 전 국민의 10.8%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확진 상황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요. 서울 강남의 백화점, 또 여의도 일대 식당가에서 나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들으신 것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감염 확산이 이번 4차 대유행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백화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가 더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서울시가 파악한 것만 22명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0여 명까지 늘었는데 백화점 측은 오는 12일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 4일입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으로 번진 건데요. 관할구청은 이 백화점 직원 3,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하 매장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문제는 19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입니다. 관할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그제까지 해당 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것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입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는 지난 2일 방문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로 방문객 등 2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방문객 등 100여 명이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렵고 점심시간 등의 밀집도가 높아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5일 학생 2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48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주점 등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32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은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는 416명으로 이 가운데 36%인 153명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는 양상인데요. 최근 매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 30대가 델타 변이에 가장 많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델타 변이는 발열과 미각 상실 등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과 달리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 확진 사실을 모른 채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더 확산할 경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수도권 밖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대전과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에서도 훈련병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지금 대전에서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거죠? 네, 대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노래방과 학교, 교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전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등은 오늘부터 다시 밤 11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 11시 이후로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원과 하천, 편의점 등 모든 야외 음주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 2단계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과 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밭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대부분 해제된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 어제 하루 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5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8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인원이 4,000명에 달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에서도 고등학생에 이어 가족과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추가로 감염돼 8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네, 부산도 감성주점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인데요.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뒤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감성주점 4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확인됐는데요. 야간에 문을 여는 시설에서 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20, 30대 확진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장마로 실내에 사람이 밀집하는 경우가 많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한데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객석 밖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부산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근처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새통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 전체 검사 건수만 7만 6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임시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확진자가 늘면서 준비된 검사 키트가 동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역 6번 출구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이른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진료소 측은 점심 소독 시간에도 검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하루 삼성역 진료소 검사 건수는 2,071건에 달합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모두 합치면 검사 건수는 10,000건에 육박합니다. 강남구 라운지바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검사량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 한 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9.1명으로 서울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국 평균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전체 발생률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지난 한 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3명으로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포구 주점 집단 감염에 이곳 현대백화점 집단 감염 사례까지 서울 전체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어제 하루만 7만 6천여 건으로 하루 전 5만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기존 26곳이었던 것을 51곳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또 운영 시간을 평일 밤 9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납니다. 네, 방역당국의 추가 대책도 보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운지바, 주점 등 최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한 주 동안 전체 연령대에서 20대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강남 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등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됐는데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역시 노원, 양천구 등 학원이 밀집돼 있는 장소와 이태원과 같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20에서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다음 주까지 사업주 신청을 받아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20에서 30대에서 급속도로 번지는 확산세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와 학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3 재학생과 휴학생,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학생도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직원은 원어민 보조교사와 교육 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고3 학생은 97.8%, 고교 교직원은 95.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는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이며 4차례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시설이나 업체에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또 연장되자 방역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발생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 일부 업주는 방역을 위해서 자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준엽 기자입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됐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 6인 모임까지 허용을 기대했는데 희망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겸 볼을 치고 가는데 그런 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10시에 일단 문을 닫게 되니까 허탈하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과연 올까? 시간을 12시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때보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특히 반년 넘게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에 요즘 배달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방역 당국의 결정에 동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2주 연장이 되니까 못하게 돼가지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민으로서 좀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격상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가장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시행 검토에 들어가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다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달 1일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었던 것을 전격 취소하고 기존대로 사무직 직원의 40% 비율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화건설도 이달 1일부터 재택근무 비중을 10%로 줄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다시 30%로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망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출장이나 회식, 집합교육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민주당이 전 국민과 80% 지급 사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80% 지급을 강조하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김부겸 총리가 추경안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80%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고뇌가 컸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데 대해선 현실적 제약도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요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다수라는 점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내 요구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이 당이 일방적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의 갈등 속에 또 독주에 나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비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사실상 마지막 예비 경선 일정입니다. 이 민주당 예비 후보 8명은 오늘 오후 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앞서 세 차례 토론회가 그랬듯 이번에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반 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 논란과 이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보다는 이 지사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마지막 TV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본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추립니다. 이어 12일부터는 본경선 일정이 막을 올리는데요.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5일 최종 후보 1명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이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난다고요? 네,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이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는데요. 특히 경기지사 선거 때 당시 경쟁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해 사실상 이 지사와의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기 대권 1, 2위를 다퉈온 만큼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김 전 의원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잇따라 회동하며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무수한 첩보로는 제3지대를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당내 주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합류를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최 전 감사원장은 오늘 부친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공식 행보는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계기로 대권 도전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창원은 1시간에 7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는데 여기에 바닷물까지 들어차는 이 만조가 겹치면서 해안가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창원시 수정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을에 물이 들어찬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도로에는 토사가 가득 쌓였는데 지금은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물이 가득 들어찼던 가게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바닥이 완전히 젖으면서 식탁은
식탁에는 의자가 올려졌습니다.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로 보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와 주택 10여 곳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와 가까운 곳인데요. 주민들은 폭우가 내리는 시간에 만조가 겹치면서 하천이 넘쳤고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기상 관측 장비에는 1시간 만에 70mm가 넘는 비가 기록됐고 어제 하루 동안 2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정체 전선의 영향이 큰데요. 거의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자리에 머물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이면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앞서 오후에도 많은 비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남 하동에서는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앞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김해에서는 물이 들어찬 굴다리를 건너던 1톤 트럭이 멈추면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가 69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9건이 접수됐고 농가 비닐하우스 등 53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아 피해가 확인되면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와 급경사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 구산면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전북의 피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물난리를 겪었던 익산 중앙시장이 이틀 만에 또 침수됐습니다.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상가 50여 곳이 물에 잠겼는데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망스러운 물길은 상가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지만 잠겨가는 가게 앞에서 손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물이 밀려와가지고 저도 막 후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윤회 추정 점포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 전 장맛비로 200여 곳이 침수됐는데 피해 복구도 하기 전에 또 이 난리를 겪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어젯밤 익산에는 3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정도의 큰 비가 아니었지만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게를 단장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이지만 장마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서 심사한 건 절차적인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회계관계 직원 개념에 대한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학 경비라며 홍콩으로 보낸 400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 차익 20억 원을 챙긴 대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던 중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ATM에서 300억 원을 인출해 코인을 사들인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 가격이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눈속임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한 대학생은 유학 경비 명목으로 홍콩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400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 차익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ATM에서 현금 카드로 돈을 뽑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적발된 직장인은 일본 여행 중 12,000여 차례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해 비트코인 등을 사들여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무역업체 대표는 거래 대금으로 속여 미국에 3,500억 원을 보낸 뒤 코인 해외 쇼핑으로 시세 차익 100억 원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판 코인 환치기 일당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매도 금액이 3천억 원, 차익이 5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일부는 지난 4월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의 가상자산 이동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다고 보고 그 가상자산 이동에는 밀수자금 그리고 해외 도피 자금이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1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15명에게 과태료 2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75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차 유행 초입 단계에서 방역과 추경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준비도 한창인데요. 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곧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확진자 오늘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이러다 2,000명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수치가 사실 2주일 전의 상황을 반영한 이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4차 대유행 초입 단계에서 방역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큰 산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한 30% 정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접종률이 한 50% 정도면은 방역 조치를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해왔기 예. 때문에 한 8월 지나면 5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7, 8월을 우리가 어떻게 넘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큰 산을 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죠. 앞서 전문가의 말씀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네. 조금 방역을 너무 빨리 느슨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자영업자의 고통이라든가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해서 경제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고 주말까지 상황을 본 다음에 일요일에 이제 4단계로 직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4단계 돌입하게 되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사실상 셧다운 단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 대응이 좀 한 발짝씩 늦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방역 당국도 약간 긴장을 풀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하고 이 백신 접종 상호 간에 거의 지금 속도전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를 빨리 더 높이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는 별 대안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2,000명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로 들어가잖아요. 여름 휴가철로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세가 굉장히 거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고 지금 대응에 지금 나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조급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에 확진자 발생 그 숫자라는 거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설정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확산세하고 비춰보더라도 벌써 지금 3, 4단계까지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재조정이 좀 필요해지는, 또 발표하자마자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이런 시점이 좀 되고 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지금 뒷북 행정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정부 또 방역 당국이 약간 자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도 있었다. 자, 겸허히 비판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4차 유행에 따른 방역과 또 내수 진작 사이에서의 균형점 잡는 게 정부로서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고난을 함께 견뎌왔고 버텼고 이겨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포용적인 회복이다. 더 절박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자. 이게 정부안인데 오늘 여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이런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이런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토론만 할 겁니까? 예. 결론 내릴 거면 결론 내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국민 지원으로 빨리 돌아설 거면 돌아서야지.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토론만 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난 사안을 또 뒤집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전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소득하위 80%가 아니라 더 줄여야죠. 선별지원이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아랫부분 하위층을 더 두텁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을 그쪽에 들어가게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을 더 얹어서 35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두텁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뭐 카드 캐시백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애초부터 전 국민의 공동체, 뭐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이제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게 애초부터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때 전 국민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선별 지원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마지막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방역과 내수의 어떤 그 균형점을 찾는 문제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방역의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들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하나 더 말씀 덧붙이자면 세금은 사실은 소득세는 하위 40%는 내질 않아요.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0%, 90%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상위 90%는 계속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적 근거나 아니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한테 재난지원금 안 주는 거는 이중차별이다.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이 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대해서 더 세금을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고소득층에게 본인도 세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때
효용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예. 체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해서 조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선뜻 호주머니에서 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하자 이 의견이 그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80% 안을 고민하고 있고 지도부가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 그 전 국민 지원 쪽으로 만약에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이게 또 독주다 이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너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너무 아닌가요?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또 오늘도 보니까 80%냐 90%냐를 놓고 또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한다 뭐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표득실 계산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염두에 두고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정치적인 그런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좀 배제시켜라. 그리고 전 국민 지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선별 지원으로 갈 건지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혼재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저는 뭐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것이 더 좀 심플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 80%로 자를 거냐 그 기준 놓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뭐 90%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럴 바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는 것이 좀 더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결론은 빨리 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자, 방역 당국이 지금 셧다운 수준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증폭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추경안을 보면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힌 부분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이것도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추경안 자체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을 지급할 단계는 아니지 예.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8월부터 원래 지급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차라리 선별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피해나 아니면 지금 다급한 사정에 있는 국민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하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받는 시기는 8월쯤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8월에는 또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하고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추측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맙시다. 재난지원금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예. 전체의 틀을 다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시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20%를 더 줄 거냐 말 거냐. 그냥 전 국민 줄 거면 그냥 주고 끝내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복잡하게 전부 다 엎어서 다시 계산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실제로 재난지원금 다급하게 받아야 될 분들이 늦게 받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뭐 3차까지 오고 이제 4차에 초입이 들어섰지만 큰 불들이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많이 잘 꺼왔어요. 지금 이제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조금만 좀 잘 통제하면 그동안에 해왔듯이 국민들도 피로감은 있지만 협조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만 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향 추세로 낮춰주기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아주 불안정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당장은 확산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영업자들 또 이제 걱정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일단 그 손실 보상은 소급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기존 것까지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게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좀 있긴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소비로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빨리 쓰도록 지금 유도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차 대유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그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추경에서 좀 논의를 해도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한 5조 정도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으로 좀 할당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뭐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자, 대선 전국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가 계속됐는데요. 이 지사, 자신의 정책이 100% 옳지는 않다.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불안한 후보는 필패합니다. 좌충우돌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 유능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호명됐던 기본 시리즈 광고는 요란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네, 호박돌이 된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적통, 내가 적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정세균 후보는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들어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예를 들어서 지지율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 것은 무엇입니다라는 걸 먼저 꺼낼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근데 이재명 지사가 갖지 못한 부분들을 난 갖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1위를 견제하는 성격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사실 지지율 격차 측면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1등 후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1등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걸 깨야, 그래야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모아진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박용진 후보가 기본소득을 계속 연일 공격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선명한 어떤 가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스러운, 뭐 사이다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를 다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감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럼 뭘까 저게? 뭐 물론 당내 경선에서 이길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 게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면 뭐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언급이 나는 그거 첫 번째 공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공격의 빌미를 주고 틈을 줘서 다른 후보들이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단단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앞으로 쭉 끌고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선명한 모습과 함께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데 지금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안정감을 추구하면 앞으로 이런 공격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그런 강약 조절이나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김 빠진 사이다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 이거 전략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좋은 제가 전략입니까? 보기에는 철저하게 지금 경선 전략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올 초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당내 친문계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보수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고 우리 오히려 이념 정체성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톤을 확 낮춘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사이다로 가는 바람에 친문계들하고 얼마나 격론을 많이 벌였으며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경선을 빨리 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친문계의 그 표심을 얻지 않고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친문계 코드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조금 너무 갑자기 이렇게 그 자세를 낮추니까 좀 오히려 의구심이 더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도 아마 친문계 쪽에서는 많이 할 것 같은데, 너무 저공비행하시다가는 자칫 산에 부딪힐 수도 있다. 너무 저공비행하면 산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예비경선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있고요.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 당원, 여론 취합해서 이제 본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압축하는 이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 비하 단어로 당내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길 대표. 어제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는데요.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오늘이 경부고속도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모든 일본, 미국들이 포스코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농업사회가 무슨 철의 수요가 있다고 이런 거대한 제철 공장을 짓느냐 그랬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만주군 시절에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종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만주 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게 두 번씩이나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당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발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국면에서 좀 관리에 집중해야 할 대표님이 뭐 발언들로 좀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변화되고 있고 뭔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진보 진영에서는 아직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 송영길 대표가 논란이 될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중도 확장해야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다시 좀 부풀어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다지고 중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처럼 그런 참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은 옳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 송영길 대표가 그 완급 조절이나 이런 게 조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유식하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화법을 조금만 좀 따가지고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으면요, 저렇게 길게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분 그런 역할 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퉁 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건데, 굳이 만주 뭐 그 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육사 시절까지 떠오르게 하고 친일 논란까지 연결되게 하는 그런 장황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충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뭐 그것까지 얘기하더라도 나름의 자신의 경험을 뭐 담았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친일 논란 그리고 거부감까지 일으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 욕심이 좀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번에도 뭐 대땡과 관련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했을 때에도 굳이 그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끌려가지는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그 생각만 욕심만 좀 절제시켜서 저 방향으로 계속 중도층 확장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 의지는 알겠지만 발언의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당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뭐 논란 그리고 공정 경선에 대한 이제 불만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는 매우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좀 최근에 발언을 내놓는 예.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탈문재인 동진 정책.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로 지금 선을 확실하게 긋지는 않지만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우리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어찌됐건 동진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고향 안동을 최근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두 가지 지금 지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연결되는 지점도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실수인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친문계 핵심들로서는 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이철이 그 정무수석이 나서서 뭐 이런 대통령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이렇게 지지율 높은데 이거 외면하고 대선 주자 될 수 있겠냐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도 당의 이런 기류, 특히 송영길 대표의 이런 기류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야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남이 좀 주목이 됐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정치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까지 지금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지만 예.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시선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면서 대선까지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주자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예. 것 같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따로 나가가지고 뭐 제3지대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빅플레이트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안에 내부 경선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드랍할 가능성, 그러니까 낙마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플랜 B의 측면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것까지만 현재 된다 하더라도 큰 나쁜 구도는 아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국민의당하고 먼저 통합해야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게 그랬었죠. 하겠다고 예. 얘기해왔었잖아요. 그리고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오신환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예. 통합 작업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쳐다보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빅텐트든 빅플레이트든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서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뭔가를 노리는 이런 구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동성 있게 움직여 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이 당분간은 입당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 시각이 아니라 민주당 시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은 걱정이 태산이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장모 법정구속되고 검증 논란 뭐 거세게 일어나고 줄리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예. 윤 전 총장 보색 뚜렷한 행보 보이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안철수 대표 한번 만나고 나니까 뉴스 다 덮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보로 기민하게 태세 전환을 해가면서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길 원하지만 계속 언론들이나 사회적 화두는 그쪽으로 시선이 쏠려가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점들을 제일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의원을 또 만난다고 합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 만났고요. 이런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제 어떤 독자 행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 낭비의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만났는데 과거에 YS나 DJ가 만난 거하고는 상당히 달랐다. 그만큼 정치적인 그 관심도도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약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났으면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가졌냐 하면 이게 약간 좀 뭐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두 명의 안철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꼈다. 두 명의 안철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서 점점 안철수 대표를 닮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입당 타이밍 놓쳤죠. 합당 타이밍 놓쳤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고 이번에도 지금 합당 타이밍을 또 지금 제가 보기엔 놓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당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도 안철수 대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셨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관심을 끌긴 끌었는데 파괴력이 없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뭐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두 명의 안철수란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토론 능력과 정무적 판단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공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내부 경선을 치른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람은 빠지는 것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바로 뭐 다른 후보들한테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계속 빙빙 도는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빙빙빙 돌면서 뭔가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식들로 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뭐 이분이 토론에 있어서 어떤 내공을 보일지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차차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지금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범야권의 인사와 더불어서 범여권에 포함되는 인사까지 이제 같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아주 뭐 비빔밥같이 잘 모여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좀 노선 경쟁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에 그러면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뭐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들어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듣고 있는 무선 첩보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내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어쨌든 흥행 요소가 이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아직까지는 사견에 가깝지만은 컷오프가 이제 치열해지겠죠. 네. 자, 발언을 하나씩 보면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관련해서 좀 실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 전 총장이 쉽게 입당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 노선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거든요. 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이잖아요. 본인이 치러야 되는 선거고 그러면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가야 한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YSDJ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측근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결단력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성을 좀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휘둘리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가야 할 시점을 택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뭐 좋게 말해서는 아웃복싱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꾸 겉만 돌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심이 확실하게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중심을 정확하게 못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자체적으로 경선 일정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선 준비위에 출범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 이제 컷오프 4명으로 한다 이런 계획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는 흥행을 위해서 윤 전 총장이 좀 빨리 입당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조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상법이 복잡할 거예요. 예. 단순히 그냥 들어오기만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그러지는 또 않을 대선 것이다. 주자들은 예.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대선 주자들도 예. 있을 거고요. 들어와서 한판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안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치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방식들을 구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뜻대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모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재형 전 원장이라도 들어온다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아가면서 경선을 이끌고 갈 수 있겠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윤 전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새롭게 뭐 2차전을 하든 3차전을 하든 할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을 국민의힘 안에서 키운 다음에 딸려가지 않고 국민의힘이 전체 야권의 대선판을 주도해 나가면서 뭔가 대선까지 갈 수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그런 구애나 아니면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바깥쪽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국민의힘 예. 입장에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라고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예비 경선 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원 당규에는 예비 경선 룰은 명시가 정확히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깥에 있는 후보들이 입당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하고 과거 체제하고 다른 점이 제가 보기엔 그런 점에 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준석 대표가 전반적으로 뭐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 영입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패착을 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을 너무 빨리 지금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을 추진을 했어야 한다. 지금 당내에서 홍준표 전 대표만큼 이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입당하지 말라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홍 전 대표가 입당이 조기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분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들의 입당을 지금 막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외부 주자들의 입당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의외의 큰 변수다. 네. 이렇게 보고 그 계시죠. 점은 좀 예. 패착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앞서 얘기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어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에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노환으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오전에 이미 그 조문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곧 그 빈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 전 원장과 첫 대면이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친상이나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예. 그 정치에 우리 조문 정치, 문상 정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견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제 대선에 한 번 있었잖아요. 안철수 지금 대표하고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경쟁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얘기 나왔던 바로 그 대선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안철수 대표 장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당시 의원까지 한달음에 여수까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보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 전 원장도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 빚을 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연결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뭐 대권 도전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자 어떻습니까?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이라든가 대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들까지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입당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입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도 정치를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어서 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또 계속 아웃복싱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안 몇 달 동안 외부에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활약도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데요. 원희룡 지사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호평을 드리면서 지지 모임도 발족을 했고, 뭐 유승민, 하태경 의원도 이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두 대선 후보가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 정치권의 또 다른 화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이대남이냐 이대녀냐 표심을 둘러싼 여야 간 경쟁도 불붙는 가운데 찬반 논쟁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들 묶어봤습니다. 사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폐지 공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폐지 공약입니다. 민주당에서 페미니즘하고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 당에서 여태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실상 지금 성폭력 전문당이 돼버렸는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가부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졸업 안 하니까 이상한 일들만 자꾸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데 여가부에도 이제 외부에서 공무원들 자꾸 뽑다 보니까 약간 탈레반 여성 우월주의자들, 급진적인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게 남혐을 자꾸 부추겨요. 이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인구를 포괄하고 그리고 다른 부처랑 그 충돌이 생기니 이것을 위원회로 올리겠다. 이건 검토할 만한 일인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처음 공약으로 걸었는데 민주당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럴 자격 없다. 이 비판까지 좀 듣고 오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좀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은 어떻게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2008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도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소위 여성 권력을 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식하고 어떻게 한치도 나가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30 이른바 일베라고 불린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일종의 이제 여성 혐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 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치 맞춘 거라는 듯이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얘기하면 전 지금 다수의 여성들이 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다음 대선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대선 때가 다수의 여성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선 공약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주로 뭐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졸업할 때가 됐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뭐 남녀 간의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졸업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기능은 다시 한번 재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에도 뭐
여성부 처음에는 이 처로 원래 기획이 됐었죠. 그러다가 부가 되고 또 뭐 여성 가족부, 또 가족 기능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붙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능이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여성들의 인권 그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실효적인 그런 기능을 좀 했는가. 특히 지난번 뭐 미투 운동 과정에서 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여성 보호 관련해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거 폐지하는 거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그 상황인 건데, 기능 전반에 대한 재분석과 조직을 좀 다시 좀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폐지보다는 기능을 좀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 네. 자, 이런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자,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고 이틀 연속 1,200명대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이르면 일요일 거리두기 관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로서는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요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며칠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확산의 특징, 이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길 정도로 매우 높고 주점이나 백화점 등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젊은 층 확진 비율 증가, 또 델타 변이 확산 등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지금 분석된 이 델타 변이 비율은 일주일 전 기준입니다. 이 최근 1,000명 넘는 유행 상황이 반영된다면 델타 변이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적어도 수도권만큼은 새 거리두기에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다만 통제 수위가 훨씬 높다 보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는 매장 내 영업할 수 있지만 이 저녁 6시를 넘기면 3명부터는 사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즉 2명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하고요. 이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고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 지인이나 직장 동료는 아예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친족만, 그것도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네,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개편 4단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고 이 개편 3단계는 영업시간 등에서 방역 기준이 지금보다 오히려 일부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기준이 있는데 단 하루가 아닌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를 봐야 하고 또 기준을 사흘 연속으로 넘겨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3단계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은 1,000명, 수도권 500명, 서울 195명을, 이 4단계는 전국 2,000명, 수도권 1,000명, 서울 389명을 그것도 사흘 연속으로 넘겨야 합니다. 네, 이를 적용해 보면 지금 수도권은 개편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이 3단계는 389명이지만 이 4단계 기준에 이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겨우 2명 안쪽으로까지 지금 접근을 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수도권 전체 단계 상향에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최근 만들어진 기준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주만 더 버텨주세요. 아니면 3주만 더 연장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 피로감을 더 강화시킨 면이 있거든요. 이미 합의된 것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을 하고 우리가 3단계에서 부가적인 조치를 추가를 하면서 현재 유행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계 조정은 최소 일요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방역 보완 조치는 도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 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면 바로 1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53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오늘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육군훈련소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0명은 지난달 14일 입소한 훈련병이자 같은 중대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가족 확진 통보 이후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동선이 겹치는 400명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확진자들이 격리 해제 이후 최소 2주간 다른 훈련병들과 훈련을 받은 상황이어서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어제 이 학교 학생 1명이 확진돼 전교생과 가족 등 3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학생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학생 가운데 5명은 지난 주말 인근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19일에 시작됩니다. 고3 학생 백신 접종에는 재학 중인 고3을 비롯해 휴학생,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학생도 포함됩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고3 학생은 97.8%, 고교 교직원은 95.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방역과 경제 회복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결국 코로나19 긴급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급속한 감염 확대로 일본 정부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어 올림픽 관중 입장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자, 먼저 이번에 도쿄에 발령되는 긴급 사태 이거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올림픽 기간은 모두 해당이 되고 패럴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긴급사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도쿄에는 이번이 긴급사태 발령 4번째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고려해서 준긴급사태 조치를 연장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쿄에서 약 2달 만에 9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 전국적으로도 감염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확산세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결국 긴급사태 재발령으로 급선회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긴급사태 기간에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휴업 명령도 가능하고 술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도쿄뿐 아니라 오는 11일까지인 오키나와의 긴급사태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일본에서는 여름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유명 관광지인 오키나와에 인파가 몰려서 감염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타마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그리고 오사카도 준긴급 사태가 연장됐습니다. 네, 올림픽 관중 입장 여부도 곧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무관중 개최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IOC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일본 정부 등이 참여하는 오자 협의를 통해서 관중 입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낮에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바흐 위원장도 참석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중에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에 올림픽 입장권 재추첨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서 그 전까지 관중 입장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의 긴급사태 재발령이 결정되면서 분위기는 무관중 개최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경기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사태 기간 대형 이벤트의 경우 최고 5,000명 입장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 입장도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허용할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서 감염 위험도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위원회는 이미 공식 제언을 통해서 무관중 개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전 경기 무관중을 결정하게 될 경우 약 900억 엔,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입장권 수입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정작 자국 국민들은 볼 수가 없고 IOC 등 외부 관계자만 입장할 수 있어 남의 집 잔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고민입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지금의 감염 상황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조치가 감염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주 들어서 한국의 감염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내 감염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긴급사태 발령이지만 그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영업 단축에 지쳐서 음식점 가운데는 벌금을 물더라도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업소해주는 지원금의 지급이 몇 달씩 늦어져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후에도 일본 정부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 정도입니다. 이달 들어서 도쿄, 시부야 등 번화가에는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는 12일 긴급사태 발령 이후에 이 풍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후보들 사이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비 경선 마지막 일정으로 민주당은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후보군을 6명으로 추릴 계획입니다. 이어 12일부터는 최종 후보 1명을 뽑기 위한 본경선에 들어가고 결과는 이르면 9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서 여가부 확대 공약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때 여성가족부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분노가 치민다고 언급하고 젠더 갈등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부추겨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오히려 여가부 확대 공약으로 여성단체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 갈등만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버지로부터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유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부친 빈소를 찾은 기자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글씨로 남겨준 말씀이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치 참여에 대해선 아버지가 육성으로 소신껏 하되 신중하게 선택하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이 차기 대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첫 연사로 조국 사태를 거치며 탈당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진 전 교수는 진보가 조국 사태로 몰락했다고 진단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진영을 나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 아마 당에 대해 좀 큰 채찍을 남기시고 약간 좀 거리두기를 좀 하셨는데 한 1년 반 넘게 쭉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늪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또 대선을 앞두고 함께 좀 만났습니다.
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좀 큰 걸음을 하는데 아마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진보는 저는 몰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가치로서의 진보는 몰락을 했고 이제 꼴랑 남은 것은 그 이권 집단으로서의 진영만 남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선악 이분법들 뭐든지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잘못하는 것은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견뎌내야 되고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건 항상. (4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자칭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결국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이 자칭 수산업자 측은 뒤늦게 이번 사건이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영수 특검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 결국 어제 사표를 낸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박영수 특검은 공식적으로는 특별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정도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서 한 차례 해명에도 계속 커진 의혹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지난 5일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지난해 말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에게 사줄 차를 고르던 중에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차량을 한번 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아 며칠 빌렸을 뿐이라며 대여비 250만 원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여비를 준 시점이 차를 이용한 지 석 달 뒤인 지난 3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를 향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때라 박 특검이 문제가 될 걸 알고 뒤늦게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습니다. 다만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김 씨의 실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현직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서만 통감한다며 차량 수수 의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당시 대여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모 변호사도 돈을 늦게 지급한 건 단순히 자신의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박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김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주목받았던 수사를 진행했던 인물이어서 이 불명예 퇴진이 씁쓸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었나라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5년 가까이 특검팀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어느 특검보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때 규모가 100명을 넘어 슈퍼 특검이라고 불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긴 사람만 30명이고 오랜 기간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최서원 씨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은 재판이 있어서 박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 상고심 등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장인 박 특검의 불명예 퇴진으로 마무리는 못 짓게 됐습니다. 박 특검도 어제 밝힌 사직의 변에서 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지만 이런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인수인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실 남은 재판도 이미 한 번 대법원 판단을 거친 파기환송심이거나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고심이라 공소 유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사표를 내면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알리고 후보자 추천을 기다리게 됩니다. 국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어제 박 특검과 함께 특별검사부 2명도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특검팀이 구성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자칭 수산업자가 일으킨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이 법원에서 사기 사건 관련 재판도 있었다고요? 네, 자칭 수산업자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 씨와 앞서 교도소에서 만나 유력 인사를 소개해 줬다는 전직 언론인과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있습니다. 어제 이 사기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린 건데 김 씨는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지역 폭력 조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선 이 부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 2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돌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최근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재판 직후 이번 사건은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구치소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을 다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또 힘들어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YTN 기자와 만나 김 씨가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정치권 인사 등을 소개받은 건 맞지만 직원 등 주변인에게 자기 인맥을 과시하긴 했어도 어떤 민원을 청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는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며 금품 제공 의혹에 관한 진술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다 말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재판에서도 경찰이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인상했다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김 전 실장의 부인도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기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3월 경질됐고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자료를 보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4천여만 원으로 작년 12월보다 1억 원 정도 상승률로는 10% 올랐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1억 원이나 오른 건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단 2번뿐으로 이 기간을 합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2억 원 넘게 급등한 겁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1시간에 최고 8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피해 상황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주택과 편의점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고 장대비에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며 일부 주택은 안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희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다음 마당에서 신발장까지 한 5분.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겠다 하고 전기를 내리고 나오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장판 안방까지. 경남 김해에선 계속 내리는 비에 하천이 불면서 산책로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도로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항구 옆 도로를 화물차들이 천천히 지나고 불어난 빗물에 하수구가 역류하며 도로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북 김천에선 공터에 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앞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김해 생림면에선 물이 들어찬 굴다리를 건너던 1톤 트럭이 멈추면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경남 하동엔 어제 1시간에 최대 79.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최근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이 돌자 국정원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일축했는데요.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신병 이상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해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던 이병철은 뒷줄로 물러나서 강등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신변 이상설을 공개 활동으로 일축한 겁니다. 비상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의 책임을 물어 노동당 최고위급 직책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간부가 리병철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참배 때는 맨 앞줄에 서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지만 올해는 세 번째 줄에 자리한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지난 1월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가운데 리병철만 빠졌습니다. 세 번째 줄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있는 곳인 만큼 리병철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후보위원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리병철이 과거 주요 정치회의에서 주로 입던 군복 대신 인민복을 입은 만큼 군사 직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리병철과 함께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박정천 역시 지난해 두 번째 줄 가운데에서 맨 끝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에 올랐지만 이번엔 차수 계급장을 달아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직급은 내려갔지만 정치적 숙청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을 새롭게 보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근신을 한 후 언제든지 본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통일부는 착석 위치나 복식, 계급장 등으로 신상 변동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속 동향을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 주최 측은 오늘 오전 전시장에 배달된 우편물을 직원이 열려고 하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없으며 안전을 우려해 일단 전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녀상을 포함한 이번 전시가 개막된 지난 6일 행사장 밖에서는 전시를 중단하라는 우익단체의 항의 집회가 열렸고 전시장 안에서도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IT경찰이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한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옹샤를 IT경찰청장은 용의자들을 용병이라고 지칭하면서 경찰이 아직 무장 용의자들과 대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이즈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새벽 수도 포르토프랭스 사저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고 부인 마르틴 여사도 총상을 입고 미국 마이애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은 장맛비 대신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로 습도가 높은 탓에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를 중심으로만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오늘 오후 장맛비 대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등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1도, 양평과 김천은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다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